네,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면 네, 댓글창에 네, 들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한 번만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어, 자, 소리가 들리실까요? 소리가 안 들리시면 네, 소리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하베르만 네, 설명회입니다. 오늘 하베르만 설명회는 일단은 공부머리라는 이 주제로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우리 자녀의 공부머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 공부머리 정말 똑같으면 좋겠지만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달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역량에 따라서 그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현재 지금 발달해 나가는 단계의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내용에서 우리 유아 공부머리를 완성하는 네, 정서적 지능과 네,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네, 자기조절. 사실 어린 친구들이 활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유아 5세, 6세, 7세의 아이들을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정말 돋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매우 그죠, 빨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에서야 이 정서 또는 이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건가?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서의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지고 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한 부분의 선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끔 되어지면서 사실은 빠른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읽어내기 위한 그 아이의 어떤 그 그릇 크기가 매우 중요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선행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가 똑똑한가,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가 이것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능, 즉 IQ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 단계에서의 성실성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사고력을 시키는 이유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 공부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것. 왜 우리가 항아리를 빚을 때 그 돌림판을 갖다가 돌려가면서 빚잖아요. 근데 정말 잘 빚는 도예가도 그 한 번에 그 부분들을 완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망쳤다가 다시 또 쌓아 올리고 다시 또 쌓아 올리면서 그 결국은 정말 최종적인 작품을 갖다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경우를 넘어가야 되는 단계에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도와주는 경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고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가만히 아이들이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본인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힘을 기르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감정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안 돼서, 즉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그 부분이 흐트러지게끔 되어지면 학습적인 성장에 대한 것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세, 6세, 7세, 즉 학교를 가기 이전에 미취학 아동에게는 자기 조절력이 우리가 모든 거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성적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산만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고민은 무엇인가? 왜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 똑똑한 것 같지 않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뭐 집중을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습관을 잡아주게 되는 계기가 없는 거죠. 부모님들도 앉아서 공부해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 그 습관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준 경우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부 습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빠들의 모습들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아빠들이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부모님은 아침에 우리가 그 출근하기 전에 애들이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게끔 해서 1시간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하고 이게 그 아버지는 출근하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매우 좋은 습관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루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고 진짜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걸 한 친구들이 대부분들은 성적이 낮냐? 아니요. 성적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그 다른 것들을 하기에 너무 편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은 일단은 밤에 10시, 11시 이렇게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냥 이게 자는 게 아니고요. 애하고 그 지키는 약속 중에 수학 공부 1시간은 꼭 하고 잔대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오셨어도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학생이 그 같이 수학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아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꼭 하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정말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아이의 정서 발달, 학습적인 성장을 위해서 같이 그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매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증명이 된 게 있느냐? 있죠. 우리가 여기서 다이엘 골먼이라는 그 사람이 4대1, 즉 80대 20의 법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중 자체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좋냐? 정서적인 지능, 즉 EQ가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80%다. 정말 이 EQ가 80, IQ가 2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자, 그래서 IQ는 입학시험을 갖다가 통과하게 해주지만 사회적인 성공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EQ이다. 자,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갖다가 수상한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사람이 해크먼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40년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성실성, 자기 통제력, 그 다음에 끈기 같은 비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수입적인 부분이라든지 범죄율이라든지 그 건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정짓는 우리가 비인지적 요소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쌓는 나이인 5세, 6세, 7세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비인지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기르기 위한 과정과 기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정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조절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키워놓으면 초등학교 때에도 중학교 때에도 진짜 가성비 높은 자녀의 학습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하기는 쉽고 듣기는 쉽지만 이게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제임스 해커먼이 이야기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골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어떤 IQ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 정서지능에 대한 우리 EQ에도 네, 꼭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인지 능력은 네, 20%, 하지만 정서지능은 우리가 8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지 능력, IQ는 학습적인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도구 자체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서 우리가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이 부분을 꾸준히 엉덩이 무겁게 붙이고 할 수 있는 네,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무엇보다도 형님 수학선행은 그렇게 했지만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시냐면 그 내용에서 그렇게 수학 선행을 공부하고 왔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보러 지금 믿으라는 이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 진짜 못해요. 네, 왜 못하냐면 그 문제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 변화를 주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의 응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길게 가지는 능력 자체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는요, 어머님,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나 자신, 자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 잘하는 애들이 네, 정말 네, 우리가 네, 똑똑한 영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요, 좀 입 바른 소리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스럽게 하더라도 네,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인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그 지도를 하는 영재원이라는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영재원에 가는 친구들의 대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다른 또래 집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베르만 위에 있는 MSG 자체가 그런 영재원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이 거쳐가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4학년 아래 단계에서 우리가 옳은 친구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판단할 때 뭐 수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두 번째로 꼭 고민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언어 영재입니다. 그래서 언어 영재가 사실 어릴 때의 영재다라고 저는 학부모님들 상담 드릴 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언어 영재는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네, 진짜 가르쳐 보고 싶은 네, 그런 영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서나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뛰어난 경우인데 그게 비중 자체가 80%나 차지하죠. 근데 이 부분은 다른 표현 말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자동차의 가장 심장에 해당되어지는 엔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가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요. 아까 엉덩이 무겁게 끈기 있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엔진은 네,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만 네, 시동이 켜집니다. 근데 그 버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모티베이션, 즉 네, 동기입니다. 학습적인 동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없다면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못 찾지만 네, 그걸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네, 정말 집중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이라고 하는 거 할 때 부주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어머님. 네, 자동차 사고 나죠. 자, 그러니까 그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내가 목적지까지 핸들을 잡고 이 조절을 해나가면서 운전을 잘 해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비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게 뭔가 자기가 네, 이게 잘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나 왜 이렇게 못해? 나 안 해! 엄마 나 하기 싫어! 막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봐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치는 거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치를 내 걸로 만들어주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서 자기 거화 시킬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이 말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어나가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에 그 언어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말하면 학습적인 부분의 정서 발달,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이의 몸집이 커지면서 공부를 갖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이 형성되는데 사실 그 부분의 체력까지는 됐지만 그 동기부여가 적다 보니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자동차의 시동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쵸 엔진을 켤 수 있는 이 버튼 자체가 점점 뭉툭해져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이제 알게 되면 뭐 사실 조절 능력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IQ는 자동차의 힘, 엔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조절에 대한 이 부분은 핸들과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이런 핸들과 브레이크에 대한 능력이 사실 이 자동차의 엔진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여기 어떻게 돼요?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동차의 엔진 성능은 이게 다른 경우가 똑같은 자동차여도 이 조절 능력에 따라서 그 부분의 목적지를 가고 안 가고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 엔진에 대한 부분들만 자꾸 만드시는데 엔진을 갖다 깎고 하는데 그거 너무 그 부분만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당한 집중은 괜찮지만 너무 과도한 집중은 오히려 핸들과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딱 5세라고 써놨는데 5세, 6세, 7세는 이 전투력, 저희가 이제 이 사실 뭔가 창의적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해내는 이 단계의 위치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골든타임이 바로 5세입니다. 그래서 5세가 말도 빨라지고요. 말에 대한 입 바른 소리도 우리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 5세인 거죠. 사실 이 뇌과학으로 우리 보는 유학의 발달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단어가 어머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정의 방, 그 다음에 셧다운, 그 다음에 사고력에 대한 부분의 조절. 사고력 조절은 이제 수학에서도 접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감정의 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 이 지금 현재 이 나이 때는요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표현 능력에서 우리가 감정이 다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다치면 생각도 다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감정 자체가 무디거나 감정 자체가 다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불안하거나 짜증났을 때 이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셧다운 되죠. 그러니까 왜? 이 화내는 거에 대한 부분만 너무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생각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적은, 즉 화만 우리가 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전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갖다 푼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친구들보다 2배, 3배, 4배, 또 10배의 시간을 갖다 쓰더라도 결국은 앉아서 우리가 그걸 풀이해내고 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맞는데 어려운 문제를 두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갖다가 만났을 때 뭔가 이게 피하는 경우에 애들이 90%거든요. 근데 나머지 10% 중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1%는 그 풀어보려고 하는 내용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풀어보고 또 이 방법도 대보고 조금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앉아가지고 그걸 또 생각해서 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끝내요. 그게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 감정의 표현에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감정의 표현에서 너무 불안감만을 갖다가 본인이 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따끔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5세, 6세, 7세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잡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 초등학교 때도 똑같은 상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는 어리고 덩치가 작으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애가 크면서 덩치도 커지고 이 화를 내도 표현 능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이제 어른으로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런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한 선을 어머님들께서 그어주시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를 갖다가 지속하게 하는 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사실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힘, 이게 정말 누구나 다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근데 지능 높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딱 세 가지 특징으로 한번 보면 어릴 때 지능 높은 아이들은 딱 요 세 가지 패턴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 기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컨디션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기분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좀 나중에 하고 싶은지 그걸 알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이 기분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출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불안감이 드러나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드러나는 부분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도한 불안감이 너무 이렇게 세게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한 불안감은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 부분에서 그걸 뛰어넘는 걸 몇 번이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죠? 단단해지죠.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줄 때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다른 친구도 줄게요. 선생님도 줄게요. 그 대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멘트에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애들 먹는 깐초 같은 일본 과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자, 여기 너도 먹고 선생님도 먹어요. 근데 선생님은 딸기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유가 뭐냐? 제가 딸기를 잘 안 먹어요. 먹기 싫어해서 이 딸기를 선생님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먹기 싫은 걸 갖다가 주니까 선생님으로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싫은 게 아니라 이 맛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먹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왜 저를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까지 챙겨주는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 관계를 갖다가 조율하는 능력에서 학생들끼리 어떤 부분에 이렇게 처져 있거나 그러면 이 학생이 이렇게 못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끄집어서 같이 데리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높은 아이들 자체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 지금 기분을 알고 공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힘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려면요 주변에 있는 이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찰에 대한 부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거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급급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부터가 이 순간 이 지능에 대한 이 부분 발달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베르만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베르만은 사실 이제 그 교과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하베르 과정 자체는 이제 교과사고력인데요. 하베스트 그 윗단계 과정은 영재사고력이기 때문에 하베르만의 수학은 하베르만 영재사고력 수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지능에 대한 부분에 즉 비인지 부분에 대한 어떤 것과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 못 풀면 이렇게 야단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좌절감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와 근데 다시 해보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즉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티베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고력 프로그램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머님께서 이제 집에서 아이가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될 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방법을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써보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이의 이름을 꼭 불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순간 멈칫해요. 근데 그 멈칫하는 그 단계에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여기 땡땡아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자, 아니면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행동의 단계를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동이 한 번 멈추는 게 아니고 두 번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게 못했네? 왜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끌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 불러주고 한개 그려주고 같이 행동하기, 공감하기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절이 되면서요, 아이가 학습에 이렇게 포근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코칭의 3단계에 대한 이 부분을 할 때는 이름 불러주기, 한개 그려주기, 공감해주기, 딱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써먹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머님의 자녀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엔 몰입으로 가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한가? 몰입은 아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야기했던 오늘의 핵심 단어, 자기조절력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마시멜로 테스트를 갖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유아가 가는 학원에서는 마이쮸를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 이 마이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미 자기 조절 능력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통제되어지는 것을 알거든요, 애들은. 근데 그 통제되어지는 부분에 이 힘이 우리가 필요한데,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게끔 되면요, 학습도 깨져요. 그리고 방해도 돼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조절력에 대한 부분을 잃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부분에 대한 건 안 보이지만 그 위쪽으로 가면서요, 점점 학습이 느려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이 매우 필요해요, 오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앉아있는 힘이 필요하죠. 5세, 7세하고 6세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세 같은 경우에는 이 앉아 있는 거가 초반에 한 5세 7월달 이전까지는 정말 어머님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앉아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탑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 거는 좋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딱 그 타이밍에 그 시간까지만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힘이 부족할 때는요, 어머님 다른 것보다도 애들이 손동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구들을 준비해서 즐거운 수업이라는 거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긴 하지만 교구 수업도 중요하지만 블럭이나 아니면 네고나 아니면 다른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는 간단한 프라모델 같은 것들을 조립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갖다 찾는 것이 좋아요.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른들도 그 어떤 피로도가 쌓이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것을 풀고 싶어하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풀고 싶어할 때 뭔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몰입의 순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 수업을 갖다가 할 때 오히려 이 막작짓걸 하다가도 본인들 스스로의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이 사고력을 할 때 우리 교구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학생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구를 잘 쓰는 친구들은 어릴 때 어떤 점이 좋으냐면 바로 공간 지각력이라는 이 부분이 매우 좋아요.
공간지각력은 숫자를 다루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머니들이 이제 KO라고 하는 걸 하면 뭐 대수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딱 할 때 그 조합이라는 단계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조합을 잘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에 대한 부분의 사용 능력은 공간 지각력을 키우는 단계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집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주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뭔가 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거기 부분까지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제 필요한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했을 때 마이줄을 갖다 계속 줘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 탑반하고 탑이 아닌 반하고의 차이점은 탑이 아닌 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줄을 계속 받아요. 근데 탑인 반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마이줄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겠다라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과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인성 부분 때문에 마이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런 걸 줄 때 엄마 것도 챙겨야지 라는 이 단어를 꼭 해요. 그럼 아빠 거는 안 챙겨?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들이요 정말 이게 한두 번의 코칭으로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선생님 저 엄마 것도 주세요. 아빠 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요. 어머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부모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인성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인성 훈련 자체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그것들을 챙기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어를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바뀌는 것을 현실적인 그 시각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얹어주시고 작지만 작아도 우리는 왜 어른의 입장에선 작지만 본인들이 자꾸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리액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답해주는 그 부분들만 있으면 사실 아이의 학습적인 성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못했을 때 이걸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 그 대신 해줄 때 어머님들께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건 대신 해주고 있는 걸 우리 어머님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치 아이가 한 것처럼 돼서 착각이 일어나는데요. 아이가 한 것처럼 돼서 아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대신 해결해주기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빠져들으셔가지고 마치 자기 과제인 양 그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베르만에 대한 어떤 약속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하베르만이 추구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그 단순 연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고적인 즐거움을 갖다가 아는 아이를 이렇게 길러내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정서적인 어떤 지지 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갖다가 키우는 환경을 하베르만이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베르만은 활동사고력과 수학사고력, 영재사고력 이 세 파트로 해서 하베르 키즈 과정과 그 다음에 하베르 과정, 그 다음 하베스트 과정이 있는데 지금 5세는 하베르 키즈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달 이후부터 그 하베르 과정으로 전환돼서 가게끔 됩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수학 동화에 대한 이 발문을 통해서 이제 교구를 이용한 수학적인 탐구를 갖다 해나가고 있고 사실 지금에 있는 아이들이 연산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제공으로 해서 그 숫자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베르 과정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질문인데요. 그 전략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답 형태의 수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하베스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 때는 사실 이 단계적인 부분에서는 이 교과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의 문제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베스트 과정을 갖다 하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교육청 영재원, 그 이후에 우리가 대학부설 영재원까지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베스트 과정은 또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베스트 과정까지를 잘 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게끔 되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베르 키즈 과정에 대한 부분이 교재 12권, 그 다음에 L단계부터는 우리가 본교재 12권과 워크북 1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베르 과정은 Y단계, M단계, P단계, I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본교재 우리가 48권, 그 다음에 워크북 48권이 있습니다. 이 워크북은 숙제로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이어서요. 본교재는 본 수업 시간에 쓰지만 이 워크북은 숙제로 해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110분이고요. 1시간 50분인 거죠. 하베스트 과정은 GA 단계부터 우리가 GF 단계까지 총 36권의 교재가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사실 이제 교재 자체에 대한 부분의 난이도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140분에서 17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하베르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하베르만 자체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자체 교재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전문 그 교육 그룹인 올림피아드 교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교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고 디지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베르 키즈, 하베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베스트 과정의 수업 시간이 왜 차이가 나냐면 하베르 키즈는 개념 활동하고 휴식하고 확장 활동하고 시우르 과정까지 해서 하베르까지는 이 과정이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메스 싱싱이라는 과정과 싱크메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이 뒷단계에서 도입 단계까지는 같지만 후반부에 있는 이 사고력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난이도가 더 높아져서 진행하는 단계로 바뀌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베스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도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몰입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전체 시간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전문적이고 무거워집니다. 한번 교재의 내용을 갖다가 보시게 되어지면 이 하베르 키즈 과정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어진 문항들이 자, 하베스트 과정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림도 더 복잡해지고 내용의 난이도도 올라가게끔 되어지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힘들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베르 키즈 단계에서 하베스트 과정까지를 잘 하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심화사고로까지 전부 다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하베르만의 영재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공부 진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이 부분을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님들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른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경험적인 부분이 아이보다는 많죠. 근데 우리 어른은 그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해낼 수 있는 시간까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IQ, 공부지능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서지능, 비인지지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동시에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지능을 만들어주는 건 경험을 갖다가 늘려주는 역할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험을 늘려주려면 어머님, 아버님이 시간을 별도로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이후에 성장에 대한 부분에 확실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하베르만 그 설명회에서 좋은 내용으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